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제가 이거는요, 아예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한번 쫙 한번 제가 훑어볼게요. 이번 기회에 나눠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아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에 출발했던 1919년 4월 11일 출발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모습 1945년 광복될 때까지 그 모습을 한번 관통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이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삼권 분립,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정이었다.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정, 최초였던 형태. 이 공화정을 지향했던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민회도 공화정을 지향했고, 박상진의 대한광복회도 공화정을 지향했고, 그죠? 지향한 단체 많이 있는데 실체, 직접 이렇게 실체로 등장했던 조직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권이라고 했을 때 이 삼권은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삼권이라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의미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먼저 입법입니다. 입법. 입법에서는요, 임시의정원. 여러분들 이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임시의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임시의정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 사법은 법원이 있고요. 입법, 사법, 행정. 행정은 국무원이라고 있어요. 국무원. 요렇게 해서 삼권으로 뚜루루루루 나뉘고 있더라. 요렇게 해서 삼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출발했던 공화정.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임시의정원은 지금 얘기할 때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입법부. 국회, 입법. 이고요. 법원은 이제 사법이 되는 것이고, 입법, 사법,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삼권 분립에 의거한 공화정 정부가 이때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Republic of Korea. 발음이 있대요. 바로 공화정이잖아요. 그 공화정의 역사, 여기서 이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직들, 왜냐면 이게 지금 상하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지금 상하에 있다 보니까 국내와 뭔가 연결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결선을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이 연통제와 이 교통국이다라는 겁니다. 연통제라고 하면 이거는 행정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조직 얘기하는 거고요. 교통국은 정보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정보, 독립자금, 뭐 이런 것들. 뭐 지금으로 본다면 국정원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기 그 난동,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자마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륙양행에, 그러니까 이륙양행은 이제 사실 무역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위장한 거죠. 이 무역업을 하고 있는 곳에 이 교통국을 설치해가지고 자금이라든지 또는 인물의 어떤 그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사실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어요. 이때의 신문이 뭐였냐면 바로 독립신문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닌가요? 네,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입니다. 뭐 이름 똑같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신문 독립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독립신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를 또 알리기 위해서 임시사료편찬위원회, 임시사료, 그러니까 사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자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편찬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어떤 그 외교, 왜냐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상하이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교를 활동하기에 좀 편해요. 이 상하이가 그 조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누군가를 잡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외교 활동하기가 그래도 나름 안전하거든요.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전 세계에 또 확산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위원부 이런 것들을 또 배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초대 대통령에는 누구? 네,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 출범할 때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1948년 대한민국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 내용이 있죠. 그래서 분리된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연결되어 있는 역사다, 커넥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헌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어떤 그 조직인데 연통제와 교통국은 거의 뭐 일본에 의해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니 일본이 이거 여러분들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죠?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파리 강화회의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말이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또 결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국제연맹. 이 국제연맹을 만들기로 하나 했는데 이 국제연맹에 당시 그 이승만이 이 국제연맹에 청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운명, 이 운명을 이 국제연맹이 좀 해결해달라라는 이 청원을 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나중에 알려져요.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게 쭉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독립을, 우리의 운명을 왜 국제연맹에 맡겨?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던 이승만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외교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갔는데 뭔가 외교가 이게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조직은 와해됐죠. 외교적인 어떤 그 역량 이런 것들은 잘 보이고 있지 않죠. 이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그 의문보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열렸던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바로 1923년도에 열렸던 바로 국민대표회의다라는 겁니다. 국민대표회의. 1923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을 잘 했는데 그 힘을 잘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자, 이 국민대표회의는요, 크게 두 세력이 부딪히게 돼요. 여기서.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부딪히냐면, 먼저 이 창조파와 그 다음이 개조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사로 본다면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신채호가 대표적인 인사고요.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창조파 쪽은 뭐냐면,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창조파 쪽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자. 말 그대로 창조하자는 얘기예요. 새로운 조직 창조하자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개조파는 뭐냐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요구다.
이거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 안에서 바꿀 걸 바꾸자라고 하는 게 개조파예요. 자, 이 두 세력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국민대표가 격렬하게 전개되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해요. 예, 이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을 해요. 이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위기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해요.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1925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25년도가 되면 드디어 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킵니다. 네, 탄핵시킵니다. 탄핵시키고 제2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추대하냐면 사실은 임시예요, 임시. 왜냐면 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너무 1인에게 권력을 몰아주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이거 문제 있자, 고치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됐으니까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역사학자, 바로 박은식. 네, 이 박은식 선생이 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임시하는 거예요, 임시. 네, 임시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요. 대통령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떤 개헌을 했느냐? 바로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네, 바로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이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요 개헌은 쉽게 얘기하면 의원 내각제라고 보시면 돼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여러분 의원 내각제라 하면 뭐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 형태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을 장악하면서 그 국회의 어떤 집권당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일본 왕은 뭐 아무런 힘도 없고요. 뭐 이런 모습들, 여기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이런 어떤 모습들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게 힘이 몰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국회로 좀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 25년도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년도가 됩니다. 27년도가 되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진짜 몇 명밖에 안 남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 엄청난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개헌을 해요. 그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집단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국무위원이라면 지금의 뭐 장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상체제다.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처지에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만 보였던 그런 조직들이 지금 어쨌든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존재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 살아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이제 김구가 만든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거예요. 한인애국단. 자, 이 한인애국단, 이 단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봉창과 윤봉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이들이 이제 폭탄 투척하는 겁니다. 이봉창은 어디에서? 도쿄에서.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그죠? 네. 이봉창은 도쿄에서.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하는데 이봉창은 뭐 실패하지만 이 윤봉길의 이 폭탄 투척은 완벽히 성공합니다. 완벽히 성공해서 이 윤봉길의 폭탄 투척의 결과 당시 그 중국을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 이 장개석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와우! 중국 100만 대군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야,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시 기세회생한 거예요. 정말 계속 추락을 거듭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윤봉길의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하이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도저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하이에 있는, 이게 물론 치해복권 지역이지만 이게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있을 수 없다. 이런 조직들은 이거 가만 냅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압박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더 이상은 상하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동을 해요. 자, 이 32년부터 40년 동안, 1940년 동안 정말 대장정, 이 대장정의 시간, 40년 충칭에 이르게 되면서 다시 이제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40년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또 개헌을 한번 합니다. 자, 이때 주석 체제, 이때 이제 40년이 되면서요, 주석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들. 이때는 이제 1인 지도 체제를 좀 고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좀 뭔가 좀 구심점이 생겼잖아. 사실 이제 이 한인 애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실상부한 대표가 됐던 인물이 이제 김구거든요.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개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도 만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바로 한국광복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국독립당과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지금 이렇게 조직하고 있다. 한국광복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요, 지청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배울 때 이 지청천을 또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년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정비한 거예요. 군대도 만들고 여당도 만들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1년도가 됩니다. 41년도가 되면 이때 이제 건국강령. 자, 이제 40년대 되면 여러분들 일제가 지금 전쟁 막바지 지금 다다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도 태평양 전쟁 벌어지는 41년도 아닙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강령. 우리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근데 여기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 건국의 핵심은 뭐냐면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 출발하게 되면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교육에서 누구나 다 균등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삼균주의. 삼균주의를 외쳤던 인물이 조소왕입니다. 조소왕. 한번 제가 적어드릴까요? 이야, 네, 바로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모델로 해서 바로 이 건국강령을 지금 반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일대독 선전포고, 특히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이제 우린 너희들과 싸울 거야! 라고 하는 선전포고도 이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42년도가 되면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진짜 명실상부 정말 굉장히 중심에 서게 돼요.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양대 임시정부가 함께 활동했던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민족혁명당. 사실 이 민족혁명당도 엄청난 조직이에요. 어쩌면 더 큰 조직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던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김원봉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김원봉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42년도에 합류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명실상부한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청난 조직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김원봉의 이 조선의용대, 군대를 끌고 와요. 김원봉이 이 조선의용대가 합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바로 1942년도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3년도엔 말이죠.
이 영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와, 뭘 요청했을까? 지금 인도 미얀마 전선에 좀 영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좀 투입시켜달라. 좋습니다. 예,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 지금 영국이 지금 일본과 싸우고 있거든요. 전선에 투입, 한국 광복군이 투입되는 모습들. 왜냐하면 일본인들 포로들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청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좋아요. 자, 그리고 44년도가 됩니다. 44년도가 되면 이때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개헌을 한 번 더. 이때는 주석. 원래 주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부주석 체제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주석에는 김구, 그리고 부주석에는 김규식. 김규식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예, 그 인물이 지금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 좋아요. 그리고 45년도. 자, 이제 광복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때는요. 와우. 네, 바로 미국 OSS 부대와 함께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